네 엄마가 무슨 장군이라도 되냐? 네가 장군 아들이면 난 대통령 아들이다 이 새끼야. 가해자 간부는 피투성이가 된 병사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병사가 주머니 속에서 꽉 쥐고 있던 구겨진 쪽지에 적힌 번호가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장실 직통 한라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부대의 위병소 차단기가 부서질 듯 올라가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붉은색 성판, 별이 3개 박힌 검은 세단이 연병장 한가운데로 돌진합니다. 차에서 내린 철의 여인은 사색이 된 대위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나직하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아파서 왔는데 너도 똑같이 아파야 공평하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도 화끈한 시간 보낼 준비 되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썩어빠진 군대를 뒤집어 엎는 참군인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와수리 너머 최전방. 육사단 19연대 2대대 7중대의 밤은 도시의 밤과는 달랐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막사 지붕을 짓누르고 산짐승 우는 소리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살인적인 냉기가 창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밤 10시 30분. 점호가 끝나고 취침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는 시간. 모두가 잠든 침상 위 삼생활관 막내 박도현 이병의 눈은 말똥했다. 그는 지금 모포 속에 없었다. 그는 화장실 제일 안쪽 청소도구함 옆 좁은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야, 박도현. 소리가 들린다. 천상우 병장이었다. 3소대의 실세이자 이 구역의 왕. 그는 입에 문 담배 필터를 질겅질겅 씹으며 박도연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화장실 안은 매캐한 담배 냄새와 락스 냄새, 그리고 지린내가 뒤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야, 너는 그게 문제야.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거슬린다고. 숨 쉬는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잖아. 천 병장은 신고 있던 슬리퍼 발끝으로 박도연의 허벅지를 툭툭 찼다. 아프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가벼운 발길질에 담긴 경멸은 뼈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숙이 박혔다. 옆에서 킬킬거리며 지켜보던 김철수 상병이 거들었다. 상우 형, 얘 오늘 저녁 메뉴 뭐였는지 기억 못하던데. 머리가 나쁜 건지 빠진 건지. 그래. 도현아, 너 밥은 처먹고 다니냐? 군대가 내 집 안방 같지? 엄마가 밥 떠먹여주던 때가 그립지? 천 병장은 박도연의 턱을 군화 발바닥으로 들어올렸다. 흙이 묻은 밑창이 입술에 닿았다. 모멸감이 뜨겁게 목구멍을 태웠지만 박도연은 눈동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관등 성명. 이병. 박. 도. 현. 목소리 봐라. 중대장님 깨우겠네. 작게 해 새끼야. 속삭여. 연인한테 사랑 고백하듯이.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대 전 그는 건축학도였다. 도면을 그리고 구조를 계산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꿈을 꿨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건축학도가 아니었다. 그저 폐급 고문관 그리고 천상우 병장의 장난감일 뿐이었다. 야, 심심한데 노래나 하나 해봐라. 뭐하냐? 안 들려? 최신 걸로 뽑아보라고. 춤도 좀 추고. 엉덩이 좀 흔들어봐. 김상병이 박도연의 어깨를 밀쳤다. 박도연은 비틀거렸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빡빡 깎은 머리, 헐렁한 활동복, 겁에 질린 눈동자. 어머니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5군단장 관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계실까? 아니면 아들이 최전방에서 씩씩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잠드셨을까? 박도연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내 도움은 기대하지 마라. 내 힘으로 버텨. 그게 내가 너를 군에 보낸 이유다. 차수연 중장. 그녀는 아들에게조차 냉혹한 군인이었다. 박도연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약속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못하겠습니다. 박도연이 쥐어짜듯 말했다. 순간 화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천병장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뭐? 못해?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객이냐? 퍽. 천병장의 주먹이 박도현의 명치를 꽂았다. 억소리도 나오지 않는 고통에 박도현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위액이 역류했다. 일어서. 천병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못해? 군대가 네 맘대로 하는 데야? 하라면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딨어 이 개새끼야. 퍽. 퍽.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다. 김상병은 망을 보고 천병장은 박도현을 샌드백처럼 두들겼다. 옆구리, 허벅지 등. 소리가 나지 않는 부위만 골라서 때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박도현은 차가운 타일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다. 살려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여기가 전쟁터면 넌 이미 죽었어, 새끼야.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감사하다고 복창해. 천병장은 박도현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통 쪽으로 끌고 갔다. 물 마셔. 머리 좀 식혀야겠다. 박도현의 얼굴이 변기물에 처박혔다. 숨이 막히고 코로 물이 들어왔다. 버둥거리는 박도현의 등을 천병장이 짓눌렀다. 푸앗, 컥컥. 시원하냐? 정신이 좀 드냐고. 박도현은 기침을 토해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변기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뒤덮었다.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니, 저들을 죽이고 싶었다. 새벽 2시. 가혹행위는 천병장이 졸리다는 이유로 끝이 났다. 내일 아침에 보자. 아, 그리고 내일 아침 메뉴 뭔지 알아와. 모르면 죽는다. 그들이 떠난 화장실에 박도현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활동복을 추슬렀다. 거울 속에 자신을 다시 보았다. 눈에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약속.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박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가 원한 평범한 군 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그는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 판을 뒤집어 엎는 것. 그는 주머니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의 직통 한 라인 번호가 적힌 쪽지였다. 내일. 내일은 끝을 본다. 박도현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포에 질려있던 유약한 이병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사냥꾼을 노려보는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멀리서 기상 나팔 소리를 예고하는 정막이 흘렀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기상 나팔 소리는 뇌를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하루를 열었다. 새벽 6시 30분.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건조한 트럼펫 소리가 칠중대 막사를 뒤흔들었다. 박도현은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구역질을 참아내야 했다. 밤새 얻어맞은 옆구리가 욱신거렸고 변기물에 처박혔던 코끝에선 여전히 비릿한 락스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기상. 전원 기상. 침구류 정리하고 연병장 집합. 5분 준다. 당직사관의 짜증 섞인 방송이 울렸다. 박도현은 기계적으로 모포를 개었다. 옆자리에서 일어난 천상우 병장은 눈곱을 떼며 박도현을 힐끔 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폭력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그저 오늘도 굴려줄게라는 무언의 예고만이 담겨 있었다. 박도현, 동작 봐라. 꿈뜨냐? 어제 덜 맞았지? 천병장이 지나가며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박도현은 휘청거리며 관물대에 머리를 부딪혔다. 알루미늄 수통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죄송합니다. 박도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사적이었다. 노예의 언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은 끝을 봐야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죽거나 혹은 미쳐버려서 사고를 칠 것만 같았다. 아침 점호와 구보가 끝난 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박도현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판을 비웠다. 식당을 나오자마자 그는 소대장실로 향했다. 갓 임관한 ROTC 출신의 김진우 소위.
그는 아직 때가 덜 묻었을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박도현은 품고 있었다. 소대장님 이병 박도현. 면담 좀 할 수 있습니까? 전투와 끈을 메고 있던 김소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도현의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을 보고도 그는 못 본 척 시선을 피했다. 도현아. 지금 곧 일과 시작인데. 중요한 일입니다. 소대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소희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행정반 쪽에서 중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야, 일단 들어와. 문 닫고. 소대장실은 좁고 답답했다. 김소희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다. 박도현은 차렷 자세로 서서 입을 열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다. 천상우 병장의 가혹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화장실로 끌려가 구타를 당했고 변기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성적인 희롱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박도현의 보고는 명확했다. 육군 규정 위반, 인권 침해, 그리고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김소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한숨을 쉬었다. 도현아.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힘든 게 아니라 범죄입니다, 소대장님. 아니, 내 말은. 군대라는 게 원래 좀 거칠잖아. 천 병장이 좀 유별나긴 해도 걔가 일은 잘하거든. 너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 박도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대장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군기 잡으려고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합니까? 배를 걷어차고 잠을 안 재우는 게 교육입니까? 야, 목소리 낮춰. 밖에서 듣겠다. 김소희가 황급히 박도현에게 다가와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너 이거 중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중대 지금 무사고 300일 달성 코앞이야. 이거 깨지면 중대장님 진급 막히고 나도 작살나. 너 하나 때문에 중대 전체가 피해봐야겠냐? 제가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천병장 불러서 잘 타이를게. 응? 좀 살살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편진이 뭐니 긁지 말고 우리 선에서 좋게 끝내자. 너도 선임들한테 찍히면 군 생활 더 꼬여. 그것은 회유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찍힌다는 말. 그것은 보호받아야 할 병사에게 지휘관이 할 말이 아니었다. 박도현은 김소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비겁함이었다. 소대장님께서 해결 못하시면 중대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야, 미쳤어? 중대장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박도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대장실 문을 열었다. 김소희가 야, 박도현. 거기 안 서? 하고 불렀지만 박도현의 발걸음은 이미 중대장실 문 앞에 닿아 있었다. 중대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박도현은 심호흡을 했다. 이것이 마지막 절차였다. 지휘 계통을 밟는 것. 만약 여기서도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다. 똑똑똑. 들어와. 짜증 섞인 목소리. 박도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민석 대위는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믹스커피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다. 충성. 이병 박도현 용건 있어 왔습니다. 아씨. 뭐냐 넌 또. 아침부터 재수없게. 강 대위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주식창이 파란색인 듯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중대장님, 부조리에 대해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조리? 그제야 강 대위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박도현의 터진 입술에 머물렀다. 하지만 걱정의 빛은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누가 널 때렸냐? 3소대 천상우 병장입니다.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야, 끊어. 결론만 말해. 그래서 뭐? 헌병대에 찌르고 싶다. 엄마한테 이르고 싶다. 강 대위가 다리를 내리고 책상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박도현, 너 전이 본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짬밥 찌꺼기도 안 되는 놈이 벌써부터 부조리 타령이야? 야, 나 때는 이등병이 숨도 못 쉬었어. 천상우가 널 왜 때렸겠냐? 내가 족같이 하니까 때렸겠지. 박도연은 숨이 턱 막혔다. 가해자의 논리를 지휘관이 그대로 읊고 있었다. 이유 없는 구타였습니다. 인격 모독도 심했습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시정조치? 하. 야, 너 아주 권리장전 읊으러 왔냐? 강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180이 넘는 거구였다. 그가 위압적으로 다가오자 박도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육사 출신이야. 내 동기들이 지금 육본, 국방부에 쫙 깔려 있어. 너 같은 이등병 나부랭이 하나 담그는 거 일도 아니라고. 강 대위의 손가락이 박도현의 이마를 쿡쿡 찔렀다. 너 여기서 입 뻥긋하는 순간 넌 관심병사 되는 거야. 내군 생활 남은 1년 9개월 지옥으로 만들어줄까? 다른 부대 아저씨들한테 저 새끼가 찌른 놈이래요. 소리 들으면서 왕따 당하고 싶어? 박도연은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떨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었다. 계급이 깡패고 진급이 정의인 곳. 정당한 조치가 없다면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박도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 대위에게 그 말은 선전포고였다. 뭐? 상급 부대? 강 대위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순식간에 손을 들어 올려 박도연의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가 행정반 전체에 울렸다. 밖에서 업무를 보던 행정병들이 얼어붙었다. 박도현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다. 이 새끼가 돌았나? 어디서 협박질이야? 강 대위는 넘어진 박도연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찔러. 찔러봐 이게 새끼야. 연대장님이 내 직속 선배야. 사단장님은 우리 아버지랑 골프 치는 사이고. 내가 지져봤자 넌 그냥 부대 부적응자로 정신병원 가는 거야. 강 대위는 박도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군화발로 박도연의 정강이를 짓밟았다. 잘 들어. 오늘부터 넌 유령이야. 아무도 너랑 말 안 섞을 거고 넌 숨만 쉬어도 영창 갈 준비해라. 명령 불복종 하극상. 내가 너 영창 보낼 명분 못 만들 것 같아? 강 대위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었다. 뒤따라 들어온 김소희가 주 중대장님. 진정하십시오. 라고 말렸지만 강 대위는 김소희마저 밀쳐냈다. 너도 똑바로 해. 소대 관리 이따위로 할 거야?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기어올라. 박도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피 섞인 침을 뱉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뺨에 닿았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아팠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절망이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썩어 있었다. 소대장은 방관자였고 중대장은 가해자의 우두머리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연대장, 사단장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이 버티고 있었다. 일개 이등병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약속. 박도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라고요? 여기는 버티면 부러지는 곳입니다. 버티면 죽는 곳입니다. 강 대위가 책상으로 돌아가며 소리쳤다. 끌고 나가. 오늘 일과 시간에 화장실 청소나 시켜. 그리고 천상우 불러. 교육 좀 다시 시키라고 해. 김소희가 박도연의 팔을 잡아 일으켜 밖으로 끌어냈다. 행정반의 병사들이 힐끔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었다. 재수 없는 놈, 분위기 망치는 놈이라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복도로 내동댕이 쳐진 박도연은 벽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강이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다. 오후 일과 시간. 박도연은 모두가 훈련을 나간 텅 빈 막사 뒤편 소각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목적은 청소가 아니었다. 그는 활동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와 공중전화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평범한 군 생활은 끝장날 것이다.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하지만 박도연은 퉁퉁 부은 뺨을 만졌다. 강 대위의 조소, 천 병장의 비릿한 웃음이 뇌리에 스쳤다.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죽일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길동무로 데려간다. 그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또 하는 발신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종이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02XXX. 일반적인 군 전화번호가 아니었다. 군단장 집무실 직통 비화 전화기 번호였다. 신호가 간다. 1번, 2번. 통신 보안. 5군단장실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 차수연 중장이었다. 박도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터진 입술을 적셨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이 끊긴 것이 아니라 5군단 사령부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무거운 전조였다. 박도연은 숨을 죽였다. 수화기를 쥔 손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와 플라스틱 표면을 적셨다. 보고해라. 감정 빼고. 육하원칙으로. 차수연 중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고도 그녀의 어조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것이 박도연을 더 비참하게, 동시에 묘하게 안도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아닌 지휘관으로서 이 보고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가해자 3소대 병장 천상우, 방조 및 폭행 중대장 대위 강민석. 지난 2주간 지속적인 구타, 인격 모독, 수면 박탈, 성적 수치심 유발. 그리고 오늘 오전 9시경 중대장실에서 신고를 묵살당하고 중대장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증거는 제 몸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생활관 동기들이 목격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술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현재 소각장 뒤편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잠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도현. 네. 지금부터 내 명령을 잘 들어라. 너는 이 통화가 끝나는 즉시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 밥도 먹고 작업도 하고 놈들이 때리면 맞아라. 알겠습니다. 단 죽지 않을 만큼만 맞아라. 내일 아침 10시. 그때까지만 버텨. 이상. 뚝. 통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박도연은 멍하니 뚜뚜거리는 수화기를 바라보았다. 버텨라. 그 말이 족쇄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손으로 내리치며 진정시켰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마주친 후임들이 그를 벌레 보듯 피했다. 야, 쟤 봐. 얼굴 봐라. 완전 걸레짝이네. 중대장님한테 개기다가 터졌다며? 미친놈 아니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다. 그날 밤은 지옥의 연장전이었다. 천상우 병장은 마치 박도연이 중대장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을 훈장처럼 여기는 듯했다. 야, 투사님 오셨네. 중대장님 들이받으니까 기분 째지냐? 영웅된 것 같아? 점호가 끝나자마자 모포마리가 시작됐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누군가는 낄낄거렸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다. 박도연은 몸을 웅크린 채 이를 악물었다. 내일 아침 10시. 내일 아침 10시. 그는 주문처럼 그 시간을 되뇌었다. 늑골이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카운트다운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5군단 사령부. 불 꺼진 군단장 집무실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다. 차수연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육사단 조직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들의 멍든 얼굴을 상상하며 분노로 타오르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아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다. 감찰 참모.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대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예, 군단장님. 내일 오전 스케줄 전부 비워.
그리고 헌병대장에게 전해. 특임대 2개 팀 호송버스 1대 대기시키라고. 목적지는 6사단 19연대다. 알겠습니다. 사단장에게 미리 통보할까요? 아니. 차수연이 붉은 펜을 들어 조직도에 있는 중대장 강민석이라는 이름 위에 가위표를 그었다. 기습이다. 쥐새끼들이 구멍으로 숨기 전에 목을 쳐야지.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19연대 연병장은 평화로웠다. 병사들은 각자 작업 위치로 흩어졌고 강민석 대위는 행정반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 박도연을 밟아놓은 덕분에 기분이 상쾌했다. 감히 이등병 주제에. 그는 자신의 권위가 건재함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다. 중대장님, 오늘 점심 메뉴 제육볶음이랍니다. 행정병의 말에 강 대위가 킬킬거렸다. 그래? 박도현 그 새끼는 국물만 주라고 해. 씹을 힘도 없을 테니까.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평화를 찢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VIP의 방문을 알리는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날카로운 경적 소리였다. 뭐야? 사단장님 오신대? 연락 없었잖아. 강 대위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위병소 쪽이 아수라장이었다. 위병들이 허둥지둥 차단기를 올리고 초병들은 거수 경례를 붙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영내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헌병대의 육중한 버스와 호위 차량들이 줄지어 따랐다. 세단의 범퍼에는 깃발이 꽂혀 있었다. 붉은 바탕에 은색 별 3개. 성판, 삼성. 강 대위의 믹스커피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전투화 위로 쏟아졌지만 뜨거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 군단장이었다. 연대장도 아니고 사단장도 아닌 이 지역에 살아있는 신 5군단장이 예하 대대중대 앞마당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연병장에서 작업하던 병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낫을 들고 풀을 베던 박도현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행렬을 응시했다. 약속된 시간이었다. 세단이 끼익 소리를 내며 7중대 막사 현관 바로 앞에 멈췄다. 운전병이 튀어나가 뒷문을 열었다. 잘 닦인 검은 전투화가 땅을 디뎠다. 차수연 중장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휘봉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그 압도적인 아우라에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연대장이 본청에서 헐레벌떡 뛰어왔다. 전투모도 삐딱하게 쓴 채였다. 충성. 군단장님. 19연대장 대령. 비켜. 차수연은 연대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밀치듯 지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7중대장 강민석.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막사 전체를 울리는 짐승의 포효와 같았다. 행정반 구석에 숨어 떨고 있던 강 대위는 소대장 김소위에게 등 떠밀려 밖으로 나왔다. 그의 다리는 이미 풀려 있었다. 충성. 중대장 대위강. 차수연은 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강 대위의 명치를 찔렀다. 어제 내 병사를 때린 손이 어느 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강 대위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선글라스 너머 차수연의 눈이 경멸로 이글거렸다. 일어서. 군인이 맞았다고 주저앉나? 강 대위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차수연은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둔탁한 타격음이 연병장에 생생하게 울렸다. 어제 강 대위가 박도연을 밟았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끄악. 아프냐? 내 새끼는 이거보다 더 아팠을 텐데. 차수연은 쓰러진 강 대위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감히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군단장이 작정하고 하급 장교를 손보는 상황.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처형이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저 쓰레기 치워. 7중대 연병장에는 살벌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헌병 특임대원들이 검은 헬멧을 쓰고 막사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과 포승줄이 들려 있었다.
3소대 병장 천상우, 상병 김철수, 앞으로 나와. 헌병 수사관의 호명에 대열 뒤쪽에 숨어있던 천상우가 덜덜 떨며 기어나왔다. 그의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오줌을 지린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왕이다라고 떠들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중대장님이 교육하라고 해서. 천상우가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헌병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의 종말을 알렸다. 특수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명은 조사실 가서 해. 천상우와 김철수 그리고 퉁퉁 부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강민석 대위가 짐승처럼 헌병버스에 실려갔다. 소대장 김소희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연행되었다. 7중대의 지휘부와 실세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남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관했던 그 폐급 2등병의 어머니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거대한 권력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차수연은 선글라스를 벗고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맨 끝줄,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박도현에게 멈췄다. 박도현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터진 입술은 딱지가 앉았고 한쪽 눈은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해냈구나. 약속 지켰습니다. 차수연은 성큼성큼 박도현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군단장이 아들을 안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수연은 아들 앞에 멈춰서서 차갑게 명령했다. 이병 박도현. 이병, 박, 도, 현. 꼴이 그게 뭐냐? 군인이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나? 그녀의 질책에 박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짐 싸라. 너는 이 시간부로 우리 부대에서 필요 없다. 그것은 잔인한 말처럼 들렸지만 박도현은 그 이면의 뜻을 알았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내가 마련한 전장으로 이동해라. 군단 본부 근무지원단으로 전출을 명한다. 실시. 명령 받들겠습니다. 박도현이 생활관으로 뛰어가 더블백을 챙겨 나오는 동안 차수연은 연대장에게 돌아섰다. 연대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연대장. 예. 대령 최진수. 부대 관리를 조폭 소굴처럼 했더군. 자네 부하들이 내 병사를 2주 동안 고문하는 동안 자네는 뭐 했나? 골프 쳤나?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 없으면 옷을 벗어야지. 감찰부장, 이 연대 10년치 장부 다 압수해.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까지 다 털어. 그것은 단순한 아들의 복수가 아니었다. 19연대는 오랫동안 지역 토호들과 유착해 군수품을 빼돌린다는 첩보가 있던 곳이었다. 박도현의 사건은 그 썩은 문을 부수고 들어갈 완벽한 명분이었다. 박도현이 더블백을 메고 나왔다. 헌병대 지프 뒷좌석 문이 열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7중대 막사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들, 방관하던 동기들. 그들의 눈에 서린 공포와 경악을 눈에 새겼다. 차수연은 아들을 태운 차가 먼저 출발하도록 손짓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지프를 보며 그녀는 다시 선글라스를 꼈다. 이제 시작이었다. 19연대를 터는 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이주를 당기면 딸려 나올 거대한 몸통, 사단장 최무성 소장을 잡기 위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가자. 사단 사령부로 간다. 차수연의 명령에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다. 검은 세단이 움직이자 19연대 연병장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 같은 정막만이 남았다. 박도현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선 흰색이었다. 곰팡이 핀 생활관 천장도 쥐가 다니던 화장실 타일도 아니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5군단 본부 영내에 위치한 영빈관. 주로 외부 귀빈이나 장성들이 묵는 숙소였다. 일어났나?
방 한구석 1인용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관리관이 말을 걸었다. 박도연은 벌떡 일어나 침상 옆에 섰다. 습관처럼 관등 성명이 튀어나가려 했다. 이병박. 됐다. 여기선 안 그래도 된다. 군단장님 지시다. 편히 쉬라고. 박도연은 어색하게 침대에 걸터 앉았다. 창밖을 보니 잘 가꿔진 정원과 멀리 군단 사령부 본청의 위용이 보였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불편했다. 자신이 이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쉬는 동안 19연대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각 19연대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었다. 5군단 감찰부는 자비가 없었다. 차수연이 투입한 감찰 요원들은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행정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뜯어내고 보급 창고에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들어갔다. 유류 불출 대장 가져와. 1월부터 현재까지 리터 단위로 다 맞춰본다. 1리터라도 비면 니들 옷 벗을 준비해. 감찰관의 호통에 보급관은 사색이 되어 손을 떨었다. 차수연이 노린 것은 단순한 병영 부조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19연대가 지역 주유소 업자와 짜고 군용 경유를 빼돌려 현금화한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다. 단지 그 문을 열 열쇠가 없었을 뿐. 박도연 사건은 그 완벽한 마스터키가 되어주었다. 강민석 대위의 진술은 술술 나왔다. 헌병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와 압박감을 견딜 위인이 못 되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연대장님이 이번 달 상납금 부족하다고 쪼셔서. 상납금? 누구한테 상납했다는 거지? 그게 연대장님을 통해서 사단장님께. 취조실 매직 미러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5군단 헌병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군단장님 낚였습니다. 월척입니다.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차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육사단장 최무성 소장. 육사 선후배 라인으로 똘똘 뭉친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후예들. 그들은 비육사 출신인 차수연을 치마두른 장군이라며 뒤에서 조롱해왔다. 최무성. 내가 내 아들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마. 차수연은 서랍에서 붉은색 파일철을 꺼냈다. 표지에는 육사단 토착 비리 내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파일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 명분을 얻었다. 그녀의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하지만 적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육사단장 최무성 소장은 노련한 정치 군인이었다. 그는 19연대가 털리고 강 대위가 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육군본부의 동기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야, 차수연, 그 미친 여자가 기어이 칼을 뽑았다. 이거 나 하나 죽는 걸로 안 끝나. 우리 라인 다 털린다고. 그날 저녁부터 여론의 흐름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군사보안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5군단장 아들이 관심병사였는데 선임들이 좀 교육했다고 엄마한테 일러바침. 아들 하나 구하겠다고 멀쩡한 야전 부대 쑥대밭 만대. 이게 지휘권 남용 아니면 뭐냐? 여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군대를 망친다. 교묘한 프레임이었다. 부패 척결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모성애의 눈먼 갑질 장군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만 남았다.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찌라시가 돌았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 하단에는 장성, 아들 문제로 예하부대 보복 감찰 논란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박도연은 스마트폰으로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마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견딜 수 없어 영빈관을 뛰쳐나와 본청으로 향했다. 위병들이 막았지만 마침 퇴근하던 차수연의 관용차와 마주쳤다. 차수연이 창문을 내렸다. 타라. 관용차는 어둠이 내린 연병장 구석에 멈췄다. 차수연은 운전병을 내보내고 아들과 단둘이 남았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박도현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먹였다. 차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도연아. 내 군단장님. 엄마라고 불러라. 지금은. 내 어머니. 차수연은 앞 유리창 너머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나보고 아들 때문에 미쳐서 칼을 휘두른다고 하더구나.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반은 틀렸다.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너를 미끼로 썼다. 최무성과 그 뒤에 있는 놈들 워낙 뿌리가 깊어서 건드릴 수가 없었어. 명분이 필요했다. 아주 강력하고 누구도 반박 못할 명분. 그게 피해자 박도현이었다. 박도현은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흔들림 없는 그러나 깊은 슬픔이 고인 눈이었다. 내가 너를 사지로 몰아넣고 내가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 내가 전화하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나쁜 어미다. 그것은 고해성사였다. 장군으로서의 승리를 위해 아들의 고통을 이용했다는 죄책감. 박도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말했던 버텨라의 의미를. 그것은 맷집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 거대한 판을 뒤집을 증거가 되라는 뜻이었다. 박도현은 캔커피를 꽉 쥐었다. 원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상관없습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어머니가 그들을 부술 수만 있다면 저는 몇 번이라도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말에 차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멈추지 않는다. 내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육군본부는 여론 악화를 핑계로 5군단에 감찰 중단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차수연 중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혐의는 지휘권 남용, 부대 위계질서 문란,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최무성 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꺼봐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니까. 제 아무리 쓰리스타라도 조직을 이길 순 없어. 그는 19연대 비리 증거들을 인멸하기 시작했다. 서류를 파쇄하고 관련자들을 입단속시켰다. 차수연만 날아가면 모든 것은 덮일 터였다. 징계위원회 당일. 육군본부 대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다. 징계위원장은 육군참모 차장이었고 위원들은 대부분 최무성 소장과 학연으로 얽힌 인사들이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 아니 조리돌림이었다. 차수연 중장. 피징계인은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예하 부대장을 폭행하고 보복성 감찰을 지시하여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인정합니까? 위원장의 추궁에 차수연은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정복에는 훈장과 약장들이 훈장처럼 혹은 상처처럼 빼곡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수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뭐라고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까? 제가 한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19연대는 썩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고문당하고 간부들은 기름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걸 도려내는 게 군단장의 의무 아닙니까? 그건 감찰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절차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위원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차수연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위원들의 신경을 긁었다. 절차? 당신들이 말하는 절차가 뭡니까? 제 식구 감싸기? 비리 덮어주기? 제가 육본에 보고했을 때 감찰 승인해 주셨습니까? 반려하셨죠. 차수연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위원장 앞으로 던졌다. 탁! 이게 뭡니까? 육사단장 최무성, 그리고 여기 계신 몇 분의 이름이 적힌 뇌물장부 사본입니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위원들의 눈이 커졌다. 에이, 이건 불법 사찰이야. 증거 능력이 없어. 한 위원이 소리쳤다. 압니다. 여기서 이 자료를 내밀어봤자 당신들이 파쇄기에 넣을 거라는 거. 차수연은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그래서 원보는 방금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방송 3사 탐사보도팀에 도착했을 겁니다. 지금쯤 속보가 뜨겠군요. 뭐라고? 위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회의실 구석에 있던 TV 뉴스 화면이 긴급 속보로 바뀌었다. 속보 육군 5군 단장, 군내 거대 비리 조직 폭로. 나는 내부 고발자다. 단독 육사단장 등 장성 10여 명 연루된 수백억대 납품 비리 정황 포착.
화면에는 19연대에서 압수한 이중 장부와 통화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다. 차수연이 징계위 출석 전 미리 터뜨려버린 시한폭탄이었다. 그녀는 군 내부 시스템을 믿지 않았다. 아니, 그 시스템 자체가 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내부 총질이라는 오명을 쓰고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던져 외부의 개입을 강제로 끌어들인 것이다. 일명 가미카제 전술이었다. 당신, 미쳤어? 이러면 군이 다 죽어. 우리 다 죽는다고. 위원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함을 질렀다. 차수연은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마지막 경례였다. 군은 죽지 않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제군 생활 35년 이 순간을 위해 바칩니다. 이상. 차수연은 뒤를 돌아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욕설과 고함 그리고 전화벨 소리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군복은 벗게 되겠지만 그녀는 군인으로서 가장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계급장을 비췄다. 별 3개.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차수연 중장이 징계위원회장을 박차고 나간 직후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육사단 사령부와 최무성 소장의 관사를 덮쳤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직권남용 등의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방송국 헬기가 사단 상공을 선회했고 뉴스 특보가 쉴 새 없이 타전되었다. 특보 현직 군단장 내부 고발. 군피하 실체 드러나. 속보 육사단장 최무성 긴급 체포. 뇌물 장부 확보. 최무성 소장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관사 뒷문으로 도주하려다 헌병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지는 순간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짐승의 비명으로 변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장관이랑 통화하게 해줘. 차수연 그 미친년이 꾸민 짓이라고. 그의 발악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혔다. 강민석 대위 역시 재수감되었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살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사단장, 연대장, 그리고 그 윗선의 비리까지. 줄줄이 엮인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잔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하지만 이 거대한 승리의 주역인 차수연 중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박도연은 TV 뉴스를 보며 손을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해냈다. 거악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영빈관 문이 열리고 낯선 소령이 들어왔다. 차수연의 전속 부관이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도연 이병. 예. 가자. 군단장님이 기다리신다. 박도현을 태운 차가 향한 곳은 군단 사령부가 아니었다. 국군 수도병원 그 중에서도 중환자 집중 치료실이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도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 철의 여인은 없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앙상하게 마른 중년의 여인만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박도현이 침대 곁으로 무너져 내렸다. 차수연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아들을 찾았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췌장암. 말기란다. 차수연이 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6개월 전에 알았다. 이미 손 쓸 수 없더구나.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빠지고 군모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진통제만 맞으며 버텼다.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어머니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내장을 부여잡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아니 군을 위해 칼을 갈았던 것이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냥 전역하시고 치료받으셨어야죠. 내가 그냥 죽으면 최무성 같은 놈들이 널 가만두겠느냐?
죽은 군단장의 아들 따위는 밟아 죽이기 딱 좋은 먹잇감이지. 차수연이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판을 키웠다. 내가 비참하게 옷을 벗고 놈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여서라도 그놈들 팔다리를 다 잘라놔야 했어. 그래야 내가 없어도 내가 안전하니까. 박도연은 오열했다. 어머니의 전쟁은 정의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질 자식을 위한 어미의 처절하고도 잔혹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연료로 태워 아들이 살아갈 길에 가시덤불을 모조리 불태운 것이었다. 울지 마라. 군인은 아무 때나 우는 거 아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연아. 네. 집을 지어라.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엄마처럼 부수고 태우는 살 말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점점 느려졌다. 차수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충성. 그녀의 입모양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자 아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삐. 기계음이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박도연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차수연, 향년 56세. 그녀의 전쟁은 그렇게 끝났다. 차수연 장군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였다. 육군본부는 그녀의 내부 고발로 쑥대밭이 되었기에 장례를 육군장으로 치르기를 꺼렸다. 여론은 그녀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군 수뇌부에게 그녀는 배신자였다.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수목장. 화려한 연결식도 의장대의 조포 발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은 그 어떤 국장보다 뜨거웠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모여들었다. 계급장을 뗀 예비역들, 휴가를 내고 달려온 현역 병사들, 그리고 그녀가 예전에 지휘했던 부하들. 그들은 자발적으로 도열했다. 상주 완장을 찬 박도연은 영정 사진을 들고 섰다. 사진 속 차수연은 정복을 입고 옅게 웃고 있었다. 받들어. 총. 누군가 선창했다. 지휘관도 없는 자발적인 구령. 수백 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함성은 산을 울리고 하늘에 닿았다. 그것은 강요된 존경이 아닌 진짜 군인을 향한 경이었다. 박도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나무 아래 묻었다. 몇 년 후 서울의 한 건축사무소.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건축가 박도현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는 도면 위에 선을 긋고 있었다. 선 하나하나가 단단하고 올곧았다. TV 뉴스에서는 최무성 전 소장의 만기 출소 소식이 짧게 지나갔다. 그는 징역형을 살고 나왔지만 연금은 박탈당했고 불명예 전역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매장당했다. 강민석 전 대위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인과응보. 세상은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도연은 제도용 펜을 내려놓고 재킷을 챙겨 입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그는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다. 어머니가 잠든 수목장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무는 그새 제법 자라 무성한 가지를 뻗고 있었다. 박도연은 나무 아래 낡은 계급장 하나를 내려놓았다. 불에 타다 만 듯 그을린 별 3개짜리 계급장.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을 쓰다듬었다.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이번에 제가 설계한 도서관이 완공됐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튼튼하고 따뜻합니다. 박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서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단단하고 깊어진 눈매. 그는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평범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박도연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를 향해 절도 있게 손을 올렸다. 충성. 손끝은 눈썹 끝에 정확히 닿았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군단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준 영원한 지휘관, 어머니에게 보내는 사랑의 수신호였다. 박도연은 뒤를 돌아 산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낙엽을 밟으며 경쾌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군화 소리가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건축가의 구두 소리였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야, 박도진! 너 지금 엄마 왔다고 엄살 피우냐? 씨발 빠져가지고! 면회 온 어머니 앞에서 아들을 구타하고 심지어 그녀를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간부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터진 입술을 닦던 그녀가 낡은 패딩 지퍼를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될 줄은요. 그녀의 정복 어깨 위엔 무려 별이 3개, 육군 인사사령관의 계급장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마실 준비 되셨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칼바람은 살갗을 찢는 듯 했다. 영하 18도, 체감온도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날씨였다. 22사단 땡땡대대 위병소 앞 높게 쌓인 제설 작업의 흔적 위로 낡은 부대 마크가 붙은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다. 초소 옆 CCTV 사각지대인 유류고 뒤편. 벅. 둔탁한 타격음이 눈 덮인 허공을 갈랐다. 박도진 이병이 억눌린 신음과 함께 눈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정강이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했다. 야, 박도진. 아프냐? 최영석 상병이 삐딱하게 방탄 헬멧을 쓴 채 내려다보며 물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급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 봐라. 안 춥지? 빠져가지고. 내가 근무 투입할 때 핫팩 2개만 챙기라고 했냐, 안 했냐? 했습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왜 핫팩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거지냐? 하나 가지고 나눠 쓰게. 최영석은 박도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박도진의 가슴 주머니가 불룩했다. 너는 3개나 쳐붙이고 선임은 손 시려 뒤지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지. 서울대 다닌다고 유세 떠냐? 대가리만 굴러가지 아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도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최영석의 주머니에 핫팩 2개를 챙겨 넣은 건 박도진이었다. 최영석이 행정반에서 노가리를 까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지만 이병인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뿐이었다. 박도진. 엎드려. 차가운 눈바닥 위에 박도진이 엎드렸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바닥이 얼음장 같은 땅에 닿았다. 위병조장 오동구 중사는 난로 옆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박도진의 기합 소리는 그에게 일상적인 소음일 뿐이었다. 아씨, 파란불이네 또. 이놈의 장은 언제 오르냐? 오 중사는 짜증 섞인 손길로 창문을 드르륵 열었다. 야, 최영석, 적당히 해라 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잖아. 그것은 말리는 것이 아니었다. 안 들리게 조용히 패라는 암묵적인 지시였다. 밖에서 최영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죄송합니다.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오 중사는 다시 창문을 닫으며 혀를 찼다. 패급 새끼 하나 들어와서 분위기 다 망치네. 즉. 그때였다. 멀리서 희뿌연 눈보라를 뚫고 은색 K5 택시 한 대가 위병소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민간 차량 출입이 드문 최전방 대대급 부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최영석은 엎드려 있던 박도진을 발로 툭 찼다. 일어라. 차 온다. 튀어가서 확인해. 박도진은 꽁꽁 언 손을 털며 급히 일어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택시 쪽으로 뛰어갔다. 택시가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나이 지긋한 기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수고하네요. 여기 면회객이 있어서. 박도진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용무와 방문 목적 확인하겠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검은색 롱패딩에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아주머니거나 아들 명에 온 평범한 어머니였다.
김명의 중장이었다. 그녀는 아들 도진을 놀래켜주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복무하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수행부관도 물리치고 홀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다. 김명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이 박도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터진 입술, 붉게 부어오른 뺨, 그리고 흑투성이가 된 전투복 무릎. 무엇보다 추위 때문만이 아닌 고통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는 다리. 또, 진아? 김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도진은 순간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박도진의 당황한 목소리의 뒤에 서 있던 최영석이 짝다리를 짚으며 다가왔다. 그는 김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뭡니까? 아줌마. 지금 근무 중인 병사한테 뭐 하는 겁니까? 김명희는 최영석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박도진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손이 아들의 상처 입은 뺨으로 향했다. 얼굴이. 이게 무슨 일이니? 다리는 왜 그러고? 너 피나잖아. 최영석이 거칠게 김명희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귀 먹었습니까? 뒤로 물러나시라고요. 여기 군사작전구역입니다. 면회 신청하셨습니까? 예약 안 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소란의 초소 안에 있던 오동구 중사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슬리퍼를 끌며 건들건들 걸어왔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최상병 뭐야? 오 중사님, 이 아줌마가 다짜고짜 근무자한테 달라붙습니다. 잡상인인지 뭔지 말도 안 통합니다. 오동구는 김명희를 힐끔 보았다. 평범하다 못해 수수해 보이는 옷차림. 그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아주머니,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닙니다. 아들 보고 싶어서 오신 건 알겠는데 절차라는 게 있어요. 지금 위병소 앞에서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택시 타고 돌아가세요. 김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동구와 최영석을 응시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수십만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의 위압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둔감한 오동구와 최영석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자네들 소속과 관등 성명이 뭔가? 김명희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에 최영석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참나. 아줌마. 지금 장난합니까? 관등 성명?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빨리 가시라고요. 최영석이 김명희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려 했다. 그 순간 박도진이 급히 최영석의 팔을 잡았다. 최상병님,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야, 박도진. 내 엄마면 다야? 민간인이 위병소 난동 부리는데 가만히 있어? 너 오늘 영창 가고 싶냐? 최영석이 박도진을 밀쳐내자 박도진은 힘없이 눈밭으로 넘어졌다. 김명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부조리한 위계질서. 그녀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손 치워. 김명희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렸다. 뭐요?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김명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입고 있던 검은색 롱패딩의 지퍼를 내렸다. 패딩이 벗겨지며 그 안에 입고 있던 짙은 녹색의 정복이 드러났다.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를 비췄다. 정복 견장 위 은색으로 빛나는 별 3개.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가슴에는 명찰 김명희와 화려한 약장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려 있었다. 오동구 중사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스르르 떨어졌다. 최영석 상병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택시 기사는 입을 벌린 채 핸들을 놓았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김명의 중장은 얼어붙은 두 사람을 무시하고 넘어진 박도진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었다. 도진아,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색이 된 오동구와 최영석을 바라보았다. 본관은 육군 인사사령관 중장 김명희다. 오동구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위병조장.
그리고 위병, 병장, 아니 중사 오동구, 사 상병, 최영석. 두 사람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김명희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자네들은 방금 상관 모욕, 근무태만,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폭행 혐의를 스스로 입증했다. 김명희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육군 헌병감의 번호가 단축키 1번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딸깍.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인사사령관님. 헌병감입니다. 나다. 지금 즉시 22사단 땡땡연대 땡땡대대로 헌병대 투입시켜. 1분이라도 늦으면 자네 옷벗을 각오해. 그녀는 전화를 끊지도 않고 오동구 중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전원 집합시켜. 지금 당장. 장민수 중령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행정보급관이 올린 동계 제설작전 유공자 표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행정병이 노크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임마, 노크 안 해? 뭐가 큰일이야? 전쟁이라도 났냐? 위병소에. 쓰리스타가 떴습니다. 뭐? 쓰리스타? 군단장님? 오늘 군단장님 일정 없는데? 군단장님이 아닙니다. 여자 중장님입니다. 인사사령관님이라고 합니다. 장민수 중령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박살이 났다. 뜨거운 차가 군화 위로 튀었지만 뜨거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인사사령관, 김명애 장군님? 야,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오셔? 연락도 없이? 지금 위병소에서 헌병대 부르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 중사님이랑 최 상병이 잡혀 있답니다. 장민수 중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인사사령관이면 장교들의 진급과 보직을 좌지우지하는 군내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자 중 한 명이었다. 게다가 헌병대를 불렀다는 건 단순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모자. 내 정모 어디 갔어? 당장 차 대기시켜. 아니, 뛰어가야 돼. 장중령은 정모를 삐뚤게 쓰고 대대장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작전과장이 영문도 모른 채 물었다. 대대장님 어디 가십니까? 야, 전 간부 집합시켜. 위병소로 다 튀어오라고 해. 진돗개 하나야 새끼야. 살벌한 침묵이 감돌았다. 오동구 중사와 최영석 상병은 위병소 앞 눈밭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아니, 사실상 얼어붙어 있었다. 김명애 중장은 팔짱을 낀 채 초소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너저분하게 널린 과자 부스러기, 켜져 있는 스마트폰 게임 화면, 구석에 처박힌 담배꽁초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자동 사냥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근무 중의 게임이라. 22사단 군기가 아주 당나라 군대군. 그때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무리가 보였다. 장민수 중령을 선두로 대대 참모들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달려오고 있었다. 장 중령은 김명애 중장을 보자마자 10m 전방에서 멈춰서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충성. 대대장 중령 장민수. 사령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환영이라. 장 중령. 자네 부대는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나? 근무자가 민간인을 폭행하고 하극상을 저지르는 게 자네가 가르친 환영 방식인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야. 김명희는 턱짓으로 박도진 이병을 가리켰다. 박도진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자네 부하가 자네 부대에서 개처럼 맞고 있었어. 그것도 간부가 보는 앞에서. 이게 22사단의 교육훈련 지침인가? 장중령은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오동구 중사와 최영석 상병을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필 걸려도 인사사령관, 그것도 자기 아들이라니. 이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옷을 벗는 건 기본이고 군사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단 헌병대의 순찰차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성판에는 별 2개가 박혀 있었다. 사단장 강준혁 소장이었다. 강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자를 고쳐 쓰고 급히 다가왔다. 충성. 사단장 소장 강준혁입니다. 사령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김명희는 강 소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갑게 말했다. 강 소장, 내가 연락하고 왔으면 이 꼴을 못 봤겠지. 자네 부대 꼴이 아주 볼만해. 인사사령관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야. 송구합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엄벌이라. 말로만? 김명희는 위병소 뒤편 유류고 쪽을 가리켰다. CCTV 사각지대더군. 저기서 내 아들이 구타당했어. 헌병대장. 방금 도착한 사단 헌병대장이 관등 성명을 대며 앞으로 나왔다. 중령 박성훈. 지금 즉시 대대 내 모든 CCTV 확보해.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위병소 출입 기록, 근무 편성표, 오동구 중사의 개인 사물함과 휴대전화, 최영석 상병의 관물대까지 싹 다 압수수색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보고해. 알겠습니다.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오동구와 최영석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다. 오동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다. 최영석은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저녁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진아, 아니 박도진 이병님, 제발 말씀 좀 잘 해주십시오. 박도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 비굴한 외침이 역겨웠다. 김명희는 떨고 있는 장민수 중령과 강준혁 사단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감찰은 이제 시작이야. 육군본부 감찰실에서도 팀이 내려올 거네. 이 대대, 아니 이 연대 전체를 뒤집어서라도 썩은 뿌리는 다 뽑아낼 테니까 그리 알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부로 박도진 이병은 내 보호하에 둔다. 그리고 나에 대한, 내 아들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라도 도는 순간 그 책임은 사단장, 자네가 지게 될 거야. 강준혁 소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명심하겠습니다. 부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오동구 중사는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횡령, 근무태만, 상습 폭행 방조 혐의가 드러나 구속 수감되었다. 최영석 상병 역시 영창을 넘어 군사재판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대대장 장민수 중령은 보직 해임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해서 박도진의 군 생활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다. 생활관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박도진이 들어오자 잡담을 나누던 병사들이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야, 쟤야. 엄마 백 믿고 설친다는 애. 와. 소름 돋는다. 찌른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불러? 그것도 3스타를? 부대 다 터졌잖아, 쟤 때문에. 우리 휴가 다 잘게 생겼어. 병사들 사이에서 박도진은 영웅이 아닌 배신자, 마마보이로 낙인 찍혔다. 헌병대의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부대 전체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사소한 규정 위반까지 다 적발되면서 병사들의 불만이 엉뚱하게도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박도진에게 향한 것이다. 점호 시간 전 박도진은 행정반 호출을 받고 불려갔다. 새로운 중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도진 이병. 이병 박도진. 사단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너를 사단 본부로 파견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겠냐? 박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힘으로 도망치는 꼴이 되고 싶지 않았다. 중대장님,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아니 임마. 애들이 널 보는 눈빛이 안 느껴져? 너 왕따야 지금. 그냥 편한 대로 가라. 너네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도망가야 합니까? 저는 제 임무 다 마치고 여기서 전역하겠습니다. 중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독한 놈이네 이거. 그래 알았다. 대신 당분간은 행정반에서 대기해. 파쇄 업무나 좀 도와라. 박도진은 행정반 구석, 문서 파쇄기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들을 파쇄하는 단순 작업이었다. 위잉 위잉.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만이 박도진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그는 묵묵히 종이를 집어넣었다. 그때였다. 파쇄기에 넣으려던 두툼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서류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박도진은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대외비 2023년도 급식 피복 예산 집행 내역서 수정본. 단순한 예산 내역서인 줄 알았으나 그 뒤에 붙어있는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수신 땡땡 대대장 참조 군수과장. 제목 급식 납품업체 대성 유통계약 변경건 및 리베이트 정산 내역. 박도진의 눈이 커졌다. 리베이트? 정산? 이건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파쇄하려다 실수로 끼워 넣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장부였다. 내용을 훑어보던 박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구속된 오동구 중사의 이름은 실무자에 불과했다. 결제 라인에는 대대장 장민수 중령, 그리고 그 위로 승인 22사단 군수참모 중령 김태진, 후원 국방부 군수국 땡땡과장 최민철. 이건 단순한 부대 내 부조리가 아니었다. 군납 비리였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 반찬이 왜 항상 부실했는지, 왜 보급 양말은 금방 구멍이 났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었다. 박도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행정병들은 졸고 있었고 당직 사관은 자리를 비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전투복 건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걸 어머니에게 가져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어머니의 한마디면 이들은 다 감옥에 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겠다. 군인으로서. 박도진의 뇌리에 며칠 전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권력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좋겠다. 이것마저 어머니에게 가져간다면 그는 평생 엄마 치마폭에 쌓인 군인으로 남을 것이었다. 박도진은 결심했다. 이 문건은 내 힘으로 정당한 군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하겠다. 그러나 대대장도 사단 참모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시선이 벽에 걸려있는 지휘계 통도에 머물렀다. 대대장 위에 연대장, 그 위에 사단장. 강준혁 소장. 사단장이라면 지난번 위병소에서 어머니에게 쩔쩔매던 그 모습. 하지만 그는 22사단의 총책임자였다. 만약 그도 연루되어 있다면? 아니, 만약 그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박도진은 도박을 걸기로 했다. 내일 사단장 정신교육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대대 강당으로 오는 날이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앉아 있다. 낡은 강당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난방기의 건조한 바람이 섞여 공기는 답답했다. 단상 위에는 사단장 정신교육 및 소통의 시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단상 중앙 강준혁 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꼿꼿한 자세와 울림 있는 목소리로 연설 중이었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대부분 죽어 있었다. 그들에게 사단장의 방문은 그저 오전 작업 열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입니다. 전우를 믿고 지휘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는 군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나는 22사단을 부조리 없는 청정부대로 만들 것입니다. 강준혁 소장의 말에 병사들은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다.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은 박도진 이병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건빵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비리 문건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장민수 대대장은 강준혁 소장 옆에서 연신 굽신거리며 보좌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병사들을 훑고 있었다. 혹시라도 누가 돌발 행동을 할까 감시하는 눈빛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장에게 바라는 점이나 군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 무엇이든 좋다. 강준혁 소장의 말이 떨어지자 강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손을 드는 순간 관심병사가 되거나 선임들에게 보복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없나? 용기 있는 병사가 한 명도 없어? 강 소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던 찰나였다. 충성. 이병 박도진. 정막을 깨고 박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장민수 대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저 미친 새끼가 또. 장 대대장이 급히 마이크를 잡으려 뛰어들었다. 아, 사단장님. 저 병사는 며칠 전 그 인사사령관님 아드님입니다. 아직 부대 적응 중이라 다소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제가 따로 면담하겠습니다. 강준혁 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인사사령관의 아들. 그 단어에 강 소장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장 대대장을 손으로 제지했다. 아니, 듣겠다. 박도진 이병. 할 말이 뭔가? 박도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단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장민수 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야, 박도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앉아. 작전장교. 애 끌어내. 뒤에 있던 간부들이 박도진을 제지하려 달려들었다. 박도진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대대 급식 비리 피복 횡령. 그리고 대대장님의 리베이트 수수 내역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 횡령? 대대장이? 미친 거 아냐?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강준혁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달려드는 간부들에게 일갈했다. 멈춰. 우렁찬 호령에 간부들이 멈칫했다. 강 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뚜벅뚜벅 박도진에게 걸어갔다. 그의 군화 소리가 강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박도진 앞에 선 강 소장은 박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병 박도진.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나? 만약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자네는 상관 모욕죄와 무고죄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거다. 어머니가 사령관이라 해도 널 구해줄 순 없어. 박도진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강 소장을 마주 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보고드립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박도진은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강 소장에게 내밀었다. 강 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거칠게 봉투를 낚아챘다. 따라와. 그리고 헌병대장 감찰참모. 지금 즉시 대대장실 접수해. 장민수 대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쫓겨나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사단 헌병들이 문 앞을 지키고 섰다. 안에서는 강준혁 소장이 박도진이 건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 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계약업체 주 대성 유통, 품목, 돈육, 단가 킬로그램당 12,000원, 실제 납품 킬로그램당 4,500원, 저급 뒷다리살 혼입. 차액관리 땡땡은행 110, 땡땡땡. 예금주 장민수 처조카.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병사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그 돈으로 상급부대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액수만 수억 원대에 달했다. 강준혁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이 미친 새끼들. 군인이 아니라 장사치였구만. 강 소장은 갈등했다. 이걸 터뜨리면 22사단은 또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더 짙어질 것이다. 자신의 진급길도 막힐 수 있다. 적당히 덮고 장중령을 조용히 전역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할까?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박도진이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말해.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서류를 발견한 사실을 모르십니다. 강 소장이 고개를 돌려 박도진을 보았다. 뭐라고? 어머니께 가져가면 더 쉽고 빠르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22사단의 군인입니다.
우리 사단의 문제는 우리 사단장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휘 계통인 사단장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강준혁 소장은 멍하니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갓 입대한 이등병, 그것도 금수저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자신에게 군인의 명예와 지휘 계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인사사령관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된 군인의 자세를 가진 부하가 자신을 믿고 증거를 바친 것이다. 강 소장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감찰 참모. 예, 소장 강준혁. 참모는 관등 성명을 복창했다. 지금 당장 사단 법무참모 불러. 그리고 군단 헌병대에도 협조 요청해. 이 문건에 적힌 놈들 현역이고 예비역이고 민간업자고 싹 다 잡아들여. 사단장님, 일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라도 새어나가면. 상관없어. 환부는 도려내야 산다. 내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병사들 밥그릇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 못해. 강 소장은 박도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도진 이병. 이병 박도진. 자네가 22사단을 살렸다. 나가봐. 이제부터는 내 전쟁이다. 장민수 중령은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관사로 격리 조치되었다. 부대는 사단 감찰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대의 모든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니었으나 장 중령의 신복이었던 박태영 대위는 아직 부대에 남아 있었다. 박 대위는 장 중령과 비리 커넥션의 핵심 연결고리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몰래 빼돌린 스마트폰으로 어딘가에 문자를 보냈다. 비상. 장부 털림. 박도진이 찔렀음. 꼬리 자르기 안 됨. 조치 요망.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발신인은 국방부 최서기관.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박도진을 가해자로 만들어. 군사기밀 유출 혐의 씌워. 박 대위의 눈빛이 번득였다. 그는 행정반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작전계획 5027 관련 2급 비밀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박도진의 개인 관물대 쪽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병사들은 박도진을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야, 진짜 대대장 잘린 거냐? 도진이가 가져간 서류가 뭐길래 사단장이 직접 날리냐? 솔직히 좀 멋있지 않냐? 우리 밥 맛없는 게 다 횡령 때문이었다며.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박도진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생활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번엔 사단 헌병이 아닌 대대 군수과장 박태영 대위가 이끄는 자체 경계 헌병들이었다. 전원 동작 그만. 박도진 이병 앞으로 나와. 식판을 닫고 들어오던 박도진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섰다. 이병 박도진. 너 긴급 체포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안 위반 혐의다. 네 관물대에서 2급 비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비밀 취급 인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훔친 거겠지. 뒤져봐. 박 대위의 지시에 병사들이 박도진의 관물대를 뒤엎었다. 옷가지와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리고 전투복 야전상의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시크릿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툭 떨어졌다. 병사들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박도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게 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태영 대위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박도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이야? 너 내부 고발자 흉내 내면서 기밀 빼돌려서 팔아먹으려 했지? 이 새끼 이거 완전 간첩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놔주십시오. 사단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시끄러워. 입 막아. 영창으로 끌고 가. 박도진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박태영 대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보안사고가 터지면 횡령건은 뒷전이 된다. 그리고 인사사령관 아들이라도 간첩 혐의나 기밀 유출이 걸리면 방첩사령부 조사를 받아야 하니 김명희 중장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 박도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그때 유치장 철창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박태영 대위인 줄 알고 노려보았으나 거기엔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박도진을 그토록 괴롭히던 최영석 상병이었다. 그는 영창 대기실 청소당번으로 나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영석은 빗자루를 든 채 주위를 살피더니 철창 가까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야, 박도진, 너 진짜 아니냐? 뭐가 말입니까? 기밀 훔친 거 아니지? 박도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명입니다. 박태영 대위가 제 관물대에 넣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그들이 한 짓입니다. 최영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비열한 선임이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그리고 박도진이 대대장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이 먹는 똥국과 플라스틱 같은 고기가 대대장의 횡령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던 차였다. 박대위 그 새끼. 아까 행정반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 처리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첩대로 넘기면 됩니다라고 하더라. 박도진이 철창을 붙잡았다. 최 상병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장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미쳤냐? 내가 널 왜? 나도 영창 갈 일 있어? 제가 무너지면 대대비리도 다 묻힙니다. 그러면 최 상병님도 전역할 때까지 그 쓰레기 같은 밥 먹고 부속품 안 나오는 보급품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나가면 최 상병님 탄원서 써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일 선처해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다. 박도진이 풀려나고 어머니인 인사사령관에게 잘 말해준다면 자신의 징계도 줄어들 수 있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씨바. 나 인생 걸고 하는 거다. 최영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몰래 숨겨둔 공중전화 카드를 철창 사이로 밀어넣었다. 지금 당직사관 졸고 있어. 5분이다. 유치장 안 행정 전화기 지금 락 풀려 있을 거야. 내가 선 꼽아놨다. 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최 상병님. 시끄러워. 걸리면 나 모르는 일이다. 최영석이 망을 보러 나갔다. 박도진은 유치장 구석에 있는 비상용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사단장 직통 번호는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의 번호는 안다. 아니, 안 된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나는 진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강준혁 소장이 아까 서류를 보며 감찰 참모에게 지시할 때 불렀던 내선 번호. 감찰 2130. 박도진은 군 내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제발 받아라. 딸깍. 통신보안. 사단 감찰부 당직병 상병 이진호입니다. 저는 22사단 땡땡대대 이병 박도진입니다. 긴급 사항입니다. 사단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뭐야? 박도진? 너 지금 영창 갔다는 애 아냐? 야, 끊어. 장난 전화하지 말고. 잠시만요. 끊지 마십시오. 박태영 대위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지금 사단장님 연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사단장님께 노란 봉투에 2페이지라고만 전해주십시오. 제발이요. 수화기 너머 당직병이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노란 봉투라는 말은 오늘 사단 내부에 파다하게 퍼진 키워드였다. 너. 그거 거짓말이면 영창이 아니라 교도소야. 기다려. 전화가 보류 상태로 넘어갔다. 1초가 1시간 같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태영 대위가 돌아오고 있었다. 야, 최영석. 너 거기서 뭐해? 박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진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여보세요. 연결합니다. 뚝. 나 강준혁이다. 박도진이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도진의 다리가 풀렸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함정입니다. 너 이 새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박태영 대위가 유치장 철창 문을 열고 들어와 박도진의 손에서 수화기를 거칠게 낚아챘다. 박도진은 수화기를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간부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박 대위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소리쳤다. 야, 너 뭐야? 당직병 바꿔. 어떤 미친놈이 영창 죄수한테 전화를.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다 못해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관등 성명대라. 박태영 대위는 순간 움찔했다. 너무나도 위압적인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너 누구야? 귀관은 상급자의 목소리도 구분 못하나? 사단장 소장 강준혁이다. 박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박태영 대위. 지금 내 목소리 들리지? 네, 들립니다. 충성. 지금 이 순간부터 박도진 이병의 신병은 사단 본부에서 접수한다. 내 놈이 박도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건 항명이고 반란이다. 알겠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이 녀석은 간첩 혐의가 있어서. 닥쳐. 헌병대 병력이 3분 내로 도착한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쏜다.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박태영 대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는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박도진을 노려보았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에이, 개새끼가. 박태영이 허리춤에 있던 권총 홀스터에 손을 갖다 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덮쳤다. 하지 마십시오. 대위님. 최형석 상병이었다. 밖에서 망을 보던 최형석이 뛰어들어와 박 대위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이거나. 최형석, 너 이 새끼도 한패야? 대위님, 사단장님이 오고 계신답니다. 지금 이러면 진짜 다 죽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영창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타이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헌병대다. 포위해.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검은색 헌병 헬멧을 쓴 사단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총구를 박태영 대위에게 겨눴다. 박태영 대위. 무장 해제하고 손머리 위로 올려. 박도진은 사단 헌병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를 피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이자 피해자로 대우하는 조사였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강준혁 소장이 직접 들어왔다. 박도진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강 소장은 손을 들어 담례하고 의자에 앉았다. 고생했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강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두드렸다. 내 관물대에서 나왔다는 그 기밀문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 감식 맡겼다. 결과가 나왔어. 문서 비닐 안쪽에서 박태영 대위의 지문이 묻어있더군. 그리고 내 지문은 전혀 없었고. 명백한 조작이야. 박태영과 그 일당들은 전원 구속됐다. 박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박도진. 싸움은 아직 안 끝났다. 이 문건. 기억나나? 강 소장은 박도진이 처음 건넸던 노란 봉투 속의 리베이트 장부를 꺼냈다. 여기에 적힌 국방부 서기관 최민철. 이 사람이 문제야. 민간 공무원이라 우리 군법으로 바로 잡아넣기가 까다로워. 게다가 국방부 쪽에서 22사단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한다며 압박을 넣고 있다. 박도진은 주먹을 쥐었다. 군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에 비호 세력이 있으면 정의 구현은 요원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민간 검찰에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정복 차림의 김명희 인사사령관이었다. 그럴 필요 없다. 어머니. 김명의 중장은 강준혁 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아들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강 소장. 국방부 최 서기관 건은 내가 맡겠네. 사령관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인사사령관으로서 직권남용이야. 내 부하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자가 내 인사권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했다면 그건 내 관할이지. 김명희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최 서기관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나한테 딜을 걸어오더군. 아들 문제를 조용히 덮어줄 테니 우리 쪽 라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 통화 내용 전부 녹음했어. 강준혁 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빈틈이 없으십니다. 김명희는 박도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붙은 이등병 계급장을 어루만졌다. 도진아, 엄마는 내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랐다. 그래서 내 존재를 숨겼어. 하지만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 뒤는 이 어미와 사단장님께 맡겨라. 군사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피고석에는 수의를 입은 장민수, 박태영, 오동구, 송태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장민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와 결탁하여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급식비를 횡령하고 부실 급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이에 징역 7년 및 횡령액 전액 추징에 처한다. 장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피고인 박태형. 무고 및 증거 조작,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징역 5년. 피고인 오동구. 직무유기 및 폭행 방조. 징역 3년. 피고인 송태식.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징역 1년 6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석 옆 피고석에 앉아있던 최영석 상병의 차례였다. 최영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장을 올려다보았다. 피고인 최영석.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박도진이 방청석에서 최영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도진은 약속대로 장문에 잡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남은 복무 기간 동안 군기교육대 입소 및 타부대 전출을 명한다. 최영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빨간 줄은 피했다. 실형은 면한 것이다. 그는 방청석의 박도진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사죄의 의미였다. 한편 뉴스 속보가 법정 밖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검찰단 군납 비리 연루된 최모 서기관 구속 기소. 김명희 인사사령관의 제보 결정적. 거대한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22사단의 철책선에도 봄이 찾아왔다. 산등성이마다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었다. 박도진은 일병으로 진급했다. 그는 사건 이후 사단장 표창과 함께 포상 휴가 그리고 후방 부대로의 전출을 제안받았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꽃보직이었다. 하지만 박도진은 거절했다. 저는 22사단 병사입니다. 여기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가장 힘들다는 GOP 경계 근무를 섰다. 동료들은 이제 그를 마마보이가 아닌 비리를 척결한 에이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철책 점검을 하던 박도진 옆으로 순찰을 돌던 강준혁 사단장이 다가왔다. 박일병. 근무 중 이상 없나? 충성. 전방 이상 없습니다. 강준혁 소장은 철책 너머 북쪽을 응시하다가 박도진을 보며 웃었다. 너 때문에 우리 사단 급식이 전군에서 제일 좋아졌다며? 요즘 다른 사단에서 22사단으로 오고 싶다고 난리라더군. 다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내 덕분이다. 내가 침묵하지 않은 덕분이야. 강 소장은 박도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전역할 때까지 다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말 면회 시간. GOP 면회실에 김명희 중장이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직접 싸온 도시락을 펼쳤다. 화려한 요리가 아닌 박도진이 좋아하는 평범한 김밥과 계란말이였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습니다. 박도진은 입안 가득 김밥을 넣고 오물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 김명희의 얼굴에 군인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어머니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도진아. 네? 저녁하면 뭐 할 거니? 박도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씩 웃었다. 글쎄요. 일단 복학해서 공부 좀 더 하고요.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군 검사가 되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군 검사? 힘든 길인데.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지휘관도 필요하지만 감시하는 눈도 필요하다는 걸요. 김명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22사단의 험준한 산맥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별들의 무덤이나 지옥이 아닌 박도진이라는 작은 불씨가 밝혀낸 희망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